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경찰 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나 앞으로 혹시 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 오답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1번. 집중 무기고란 경찰 인력이나 경찰 기관별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각 경찰기관에, 자, 각 경찰기관 밑줄, 요거를 이제 혹시 지구대나 팥줄소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요런 점 대비하시고. 2번.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될 수 있으며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비하시고. 3번.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 무기고의 열쇠는 일과 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으로 관리 책임자 공백 시에는 별도 관리 책임자를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4번.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워낙 많이 출제된 내용이니까 이런 건 틀리지 않겠죠. 대하여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의 동글뱅이.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징계 대상자, 형사 조사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의를 표명한 사람. 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플러스 징계 대상자만 즉시 회수 대상자이고, 변태 성격이 있는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즉시가 아니라 회수 또는 보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4번이 틀렸고 11번. 범죄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있는데 억제 이론, 치료 갱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 활동 이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도 요 연관돼서 출제가 되면은 이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종합 정리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이 내용들은. 자, 여러분들 고전주의가 있어요. 이 고전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억제 이론하고 합리적, 옆에다 써놓으면 더 좋겠네요. 요거의 바탕을 두는 게 억제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이 이 고전주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고전주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주의가 나오면 실증주의가 나와야죠. 실증주의는 이제 치료 갱생 같은 경우가 여기에 바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 이것도 철저히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주의는 모든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딱 처음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프리윌이라고 그러죠. 프리윌. 자유의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는 네 마음이야.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 저지르는 과정, 동기 이런 것은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고 결과만 보고 처벌을 하는 게 고전주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의사 비결정론.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너의 의사를 따져보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론. 따져보겠다는. 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겠다니. 이런 거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은 치료를 하고 갱생을 해주겠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더 이해가 안 가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즘에 A가 B를, 요즘 살해범이 많잖아요. 살해를 해요. 그럼 A가 살인범이잖아요. 그러면 고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살인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A를 합리적 인간으로 보고 자유의지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실정주의에서는 이 A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이런 걸 따져보고 문제 있는 것을 치료 갱생해서 재사회화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예방이 특징이 되겠지만 여기는 누구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살인범 A에 대해서 관심이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구 책임을 둬요? 지금 살인범 과정 봐요, 안 봐요? 여기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의사 비결정론. 과정 봐요, 안 봐요? 실정주의는 보잖아요. 의사 결정론. 그럼 여기는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여기는 사회 책임으로 돌려. 그런데 여기는 사회 책임으로 돌려. 요 정도를 보시고 요 정도에 맞춰서 고전주의의 바탕을 둔 게 억제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이잖아요. 고전주의.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현대적 범죄 이론이 있어요. 현대적 범죄 이론. 아마 출제 앞부분에 되면 요것과 요 부분들이 거의 거론이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생태학 이론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현대적 범죄 이론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자, 상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하면은 범죄는 예방된다는 이론이에요. 이 상황이 뭐냐? 기회를 주지 않고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범죄는 예방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 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요게 이제 열로 들어가도 되고 따로 분리돼도 되고, 생태학 이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셉티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전주의의 바탕을 두는 거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아. 뭐가 좋냐면은 범죄자가 대상이 있고 감시가 부재를 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바 모델이 있어요. 밸류 이너시아 비저빌리티 액세스 해가지고. 패턴 이론은 지리적, 요즘에 프로파일링. 여기 하이 이론은 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오늘 설명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될 자연적 접근부터 시작해서 활동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쭉 유지 관리까지. 그러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고전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억제 이론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 그랬어요? 고전주의에 바탕을 둔다고 그랬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틀렸죠 벌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실증학파죠. 치료 갱생 2번에 해당되는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특별 예방
특별 어디 있습니까?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건 억제 이론이 아니라 무슨지 실증주의 내지는 실증학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치료 경생이론. 여기 있잖아요. 치료 경생이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학, 심리학적 범죄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리적 선택 이론은 고전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오케이.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의사 비결정론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정확하잖아요. 네. 4번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요거네. 여기 어디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범죄자, 대상, 보호, 부재, 감시. 됐습니다. 범죄자, 적절한 대상, 대상자, 타겟이니까 대상자가 되겠죠. 보호자의 부재. 예.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의 그 나이 개념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개념하고는 나이가 같습니다.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단 그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요거는 생일을 따지지 않고 뭐만 따진다는 거예요? 연도만 따진다요. 연도. 그러니까 연 19세 미만자다. 생일을 안 따요. 만의 개념이지만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말은 생일을 안 따지고 연도만 따진다라는 게 아동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1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 그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청소년이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청소년 밥 주겠다, 재워주겠다 해놓고 그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음란물을 만들려고 이제 뭐 카메라 준비, 야한 옷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첩보를 받아서 경찰이 그 오피스텔을 덮쳤어요. 그런데 아직 제작은 안 했어요. 그래도 미수범 처벌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제작, 수입, 수출에 미수범까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이때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데요.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을 파는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권유 유인을 하면 요거는 미수범 처벌을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네, 이런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담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인이 있어요. 성인. 누가 있냐면은 알선 권유한 자. 알선 권유자예요. 여기 지금 아동 청소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예를 들면 회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인인 이 어른이 이 아동 청소년에게 자, 이 회사원 누가 있으니 성매매할래? 라고 알선 권유하다가 여기에다 알선 권유하다 미수에 그치면 이럴 때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알선 권유한 이 성인이 회사원에게 17살짜리 아동 청소년이 있으니까 성매매 할래? 라고 요 회사원에게 알선 권유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은 이때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3번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을 뭘 말하냐면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근데 소년법상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18세 미만자입니다. 요거 구별하시기 바라고.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시고 명할 수 있다. X. 명하여야 한다. 4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는 형법 10조 1항 2항 11조 그러니까 심신장애자나 농화자는 감명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경이나 면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경이나 면제 규정이 있는 형법을 이 아동 청소년과 연관돼서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런 성범죄에 관련했을 때는 이 형법 여기에 말하는 10조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듭 얘기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답으로 나올 만한 걸 다 짚어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3번.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무총리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소속으로 나왔네요. 자, 국무총리 소속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자, 거기 둔다 해도 동그라미 치세요. 국무총리 소속 통합방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답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틀린 말이에요. 국무총리로 바꿔야 돼요. 2번.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그 다음에 밑줄. 이게 결정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이런 것들이 갑종사태예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자, 통합방위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지역군사령관까지 네모 박스 요거를 다른 걸로 또 바꾸치기 한단 말이에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를 갑종사태라 그래요.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 갑종사태는 대규모 병력 침투, 대량 살상 무기 하나, 그 다음에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요리 두 개가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3번.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이 통합방위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 일단은 D를 한번 봅시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때에는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작전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두 개 다 틀렸어요. 여기는 명할 수 있다입니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시도지사 만약에 그렇게 싫으면 시장 등 해도 되는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명할 수 있다까지. 4번 을종사태란 자, 일부 또는 여러 지역의 밑줄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 만약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은 갑종, 을종, 병종 사태가 있죠. 병종 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예상의 핵심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을종 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 여기 하나 맞았고 침투 도발에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지방청장의
자, 요거는 지역군사령관으로 바꿔주셔야 돼.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를 말한다. 자, 이런 것은 뭐 난이도가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거론만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앞으로 오답 나올 수 있는 거 체크 드렸습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14번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아주 잘 나온 지문입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나올게. 청원경찰은 동글뱅이 치세요. 청원경찰은 자,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및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동글뱅이 치세요. 감독을 받아.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청원경찰이 앞에 주체로 나오면은 경찰서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청원주가 앞에 나오면 지방청장이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거 꼭 좀 체크해 두세요. 앞에 청원경찰 나왔으니까 경찰서장 감독을 받아 맞죠?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경찰법은 육경 조직의 일반법이에요. 육경. 그러니까 해경에도 적용 안 돼요. 경찰법은. 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법은 육경 조직의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 일반 경찰에게도 적용되고 해양 경찰에게도 적용되고 청원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작용의 일반법이에요. 써드릴까요? 자, 경찰법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이 경찰법은 1991년도에 제정됐고 여기는 1953년도에 제정됐어요. 여기는 일반 내지는 육경 조직의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찰 작용의 일반법이에요. 이때 경찰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육경 이제 일반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해양 경찰 이제 해양 경찰로 다시 환원됐죠.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청원 경찰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때 조심할 거. 이때 청원 경찰은 사법 경찰이 하는 업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경찰이 하는 업무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점 조심하셔야 돼. 물론 이제 둘 다 제주 자치경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이니까. 이 둘은 당연히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국가경찰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점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원경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앞에는 맞게 해놓고 뒤에는 딱 틀리게 해놨잖아요. 예. 자, 2번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 와, 서장이 청원경찰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청원주가 하는 거예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징계 종류는 뭐뭐 있나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국공법상의 징계 종류는 뭐가 있나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등이 더 들어가요. 거기에. 강등이 더 들어간다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로 바꿔야 돼요. 3번
관할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해야 된다. 맞는 말. 4번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은 18세 이상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군필을 해야 됩니다. 군필. 자, 18세 이상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너무 평이한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이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공부를 정말 좀 수준 있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좀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가고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문제에서 한두 문제 사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정도 가지고는 변별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번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특이사항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겠고,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대개 경우 연석선이 있다는 얘기죠. 연석선.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3번 길 가장자리. 바로 이런 거거든요. 길 가장자리. 중앙선이 있어요. 차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연석선이 있어요. 돌 같은 경우를 연속 이어놨다 우리 연석선.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은 턱 있잖아요. 턱. 차가 다니는 길. 이게 차도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 보도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 요게 지금 연석선이거든요.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놓은 것을 연석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차도면은 차가 다니는 길. 차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여기에서 조심할 거. 자전거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끌고 가면은 보도로 가야 돼. 타고 가면은 차도로 가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차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차라는 것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여기는 차로, 차선. 아하, 차도는 차로와 차선으로 구별되어 있구만. 그러면 차도와 보도를 구별해 놓은 것은 연석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실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데 있잖아요. 실선으로만. 턱이 없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차도가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길 가장자리다라고 표현해요. 아하, 보도와 길 가장자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연석선으로 구별되면은 보도, 연석선이 아닌 실선으로 구별되면은 길 가장자리,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보세요.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길 가장자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뭘로 표현해야 돼? 보도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틀렸어요.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 않는으로 가야 돼요. 자, 안전표지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안전표지가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안전표지의 종류. 주기지. 예. 이 주기지가 길에 노면에 해놓은 노면표지, 요거를 보조해주면 보조표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주기지. OECD 국가에서 최고 조치, 주기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안전비 주의 규제, 지시, 노면, 보조 표지까지 이를 말한다. 자, 16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 너무 쉽게 나왔는데, 자, 요거보다는 대비해야 될 게 있어요. 1번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나온 19세라고 해놨어요. 그래 틀렸어요. 거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미만.
그러니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면허를 딸 수 있다. 이종 소형이잖아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가능하고, 이종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륜 자동차가 이종 소형 면허를 따야만 운전할 수. 여러분들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완전히 달라요. 둘은 차지만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쓰지 않아도 되나요? 차 그러면은 차는 자동차, 이 자동차에 이륜 자동차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워낙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중요하니까.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자동차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륜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125cc를 초과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종 소형 면허를 반드시 따야 되는 이 요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있잖아요. 건설기계 10종이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10종은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는 건설기계 나머지 이제 7종이 있는데 이 중에 10종은 자동차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건설기계 분류되는데 크게는 차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잖아요. 요거는 125cc, 요즘 조심해요. 까지란 뜻이에요. 이하 50cc 미만. 그 다음에 자전거, 차나 사람 충격, 대표적인 게 경운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차로 분류하지만 요때는 전제 조건은 본래 용법에 사용될 때 한해서 차에 해당됩니다. 끌고 가면은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륜 자동차는 횡단보도 갈 수 없어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주인이에요. 이륜 자동차는 차도로를 가야죠.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 아예 틀렸고 18세 미만이고, 2번 일종 대형 면허나 일종 특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자, 19세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19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19세 이상이 안 됐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지 1년이 안 돼 있으면은 대형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 자, 3번. 듣지 못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운전면허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대형 면허, 특수 면허만 해당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중에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경우에는 일종 운전면허 중에 대형이나 특수 면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는 안 돼? 대형과 특수 면허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풀어보세요. 4번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17번 보안업무 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 여러분들 보안업무 규정은 잘 봐야 돼요. 법조문을. 보안업무 규정에서는 아주 시험 출제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업무 규정 4조 같은 경우에 비밀 있잖아요. 중요성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이 있다라는 거. 아주 이것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보안업무 규정상 기억 보세요.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 요청에 따라서 한다. 우리는 경찰청장 요청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크게 가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자, 관계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장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 돼요. 니은번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자 포함의 동글뱅이. 자, 요거를 제외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포함. 신원조사 대상이 되고, 자 여러분들 같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당연히 신원조사 대상자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을번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어디에다가 이 밑줄을 그어 놓으시냐면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무조건 신원조사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임직원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임직원에 한해서만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 없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 아주 함정 문제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미음번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관계기관장에게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통보에 의무가 있습니까? 통보를 안 해도 됩니까? 상식선에 생각하세요.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보할 수 있으며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대책을 자 이것도 마련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 됐죠? 예, 마련할 수 있다로 바꾸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집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주관자와 주체자가 나오는데 요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좀 해두세요. 저기 보안경찰에서도 주관자가 한번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개념 정립하시면 돼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주체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자가 자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위임은 전부 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하나요? 일부만 위임을 할 수 있는 위임을 받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관자예요. 주관자. 주체자와 주관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럴 때 위임을 받은 만큼은 이 주관자는 주체자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체자와 주관자는 달라요. 네. 유사시에 주관자가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으면은. 이런 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주체자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요 사이에 신고를 해야 접수를 해요. 이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주관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자,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 주관자가 아니라 누구? 주체자. 2번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여러분들 질서 유지서는 경찰관들이 만드는 거고 질서 유지인은 주체자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딱 요건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체자는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주체자가 될 수가 있고 범법자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전과자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제한 안 받습니다. 이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그 다음에 이 주체자는 요 주체자가 18세 이상만 되면은 요것만 제약이지 나머지는 제약 조건 없어요. 질서 유지인을 임명하는 부분에서 18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명할 수 있답니까? 임명하여야 한답니까? 예?
여러분들 임명할 수 있다. 요거는 주체자가 상황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면 임명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임명할 수 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두 개가 틀렸네. 주체자는 집회 시위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3번 주체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시위 24시간 전에 그 철회 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여러분들 집시법상 주체자가 집회 시위를 신고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A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혼자서 집회 시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 시위를 안 하고 싶어. 그럼 24시간 전에 여기 집회 시위 안 하겠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안 알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책임을. 그런데 조심할 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이 A라는 장소에 이 주체자가 뭐 A라는 장소에 A 다시 단체가 있고 B 다시 단체가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먼저 신고하고 여기서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그러면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신고를 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원칙은 둘이 적당히 뭐 좀 해라라고 타협을 봐서 해라라고 하는데 A 단체가 먼저 신고한 A 단체가 너 전화 싫어요. 우리 집회 시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B 단체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금지 통고의 사항이에요, 이게. 문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회 시위를 하겠다라고 먼저 신고한 A 단체가 집회 시위를 안 해버려. 그럼 이 못한 거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우리는 취소했다. 안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 만약에 안 알려주면 요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B단체를 못하게 해버렸잖아. A단체가. 그런데 B단체 못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들도 안 했어. 그럼 B단체를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 강제 의무 조항을 주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시법상에서. 이런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3번은 적절한 표현이죠. 철회 신고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 이때 여러분들 경찰 관서장은 경찰서장이 아니에요. 원칙은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되지만 지방청장이 제출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장이 제출을 받을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경찰서가 경합할 때 그 상급 지방경찰청에서 제출을 받고 2개 지방청이 경합을 할 때는 주체지 지방청에서 제출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4번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은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바로 내줘야지. 바로.
굳이 뭐 12시간 이내에 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내줘야 되지. 미비점이 있을 때는 12시간을 기한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통보하는 집시법 7조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12시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2시간을 즉시로 바꿔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를 하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일단 금고 이상. 여러분들 경찰학개론에서 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부터 시작해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서 자격정지 이상은 경찰학개론에서는 신기처형의 경공법상 신기처형의 결격사유 자격정지 이상이 있고 거의 100% 금고 이상입니다. 물어볼 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금고 이상 네모 박스. 그 다음에 형기 합계 3년 이상 네모 박스. 보안관찰 대상자에 하나가 더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금고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만 알아두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 더.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일부든 전부든. 그러니까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왜? 집행을 받지 않는데 보안관찰 할 수 없잖아요. 예.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집행받은 사실이 없으면 보안관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7일 이내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3번,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을 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여러분들 주소지가 아니에요. 주거지예요. 주거지. 주소지하고 달라요. 주거지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서 관할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4번,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이나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할 때입니다. 10일 이상.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입국 금지 사유는 이걸 어떻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1번 볼까요? 감염병, 마약류 중독, 그 밖에 공중위생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입국 금지 사유입니다. 2번, 아주 지문이 좋아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퇴거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입국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났어요? 5년이 지난 사람, 요거는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니죠. 입국할 수 있죠. 그래서 5년만 애웠던 사람들은 아마 요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사례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4번,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려면, 전부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 입국 금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세요. 지금까지 지문으로 출제가 안 되는 게 없고 딱 하나,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3년, 5년짜리 그 부분만 조금 특이한 내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점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누가 출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제의 방향과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출제를 하든 문제 방향이 어떻든 문제가 어렵든 쉽든 이런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기본서에 담거나하고 요약집을 봐도 기본서가 돼 있으면 요약집 금방 정복되고 암기 문제 금방 정복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 놓으시면 훨씬 빠릅니다. 공부 방법도. 이런 점에서 여러분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 기출문제의 그 기본서 페이지하고 토탈 기출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설란에 페이지가 있는 것은 그 법령집 페이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서 정리 잘 하시고, 요 관련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절대 다시는 틀리지 않고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